네, 안녕하세요. 연세 건학 이야기와 함께하는 의과대학 신축 첫걸음 제2회 보건의료분과위원회 포럼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구사학번 철학과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에서 주관하고요. 또 의료분과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포럼입니다. 지난 135년 동안 40만여 명의 인재를 길러낸 연세의 성장과 도전, 그리고 연세 건학 이야기와 함께하는 의과대학 신축 첫걸음을 알리고자 마련된 자리인데요. 오늘 포럼은 의과대학 신축 기금 모금을 위한 펀딩도 함께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분과 사무국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교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 문의하실 번호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2-330-0599 330-0599 번호로 보건의료분과 사무국으로 많은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온오프로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보건의료분과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1부는 보건의료분과위원회 위원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세의료원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강연을 듣게 되는데요. 네 분의 연자님들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폐회사를 끝으로 오늘 포럼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먼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행사 시작에 앞서서 최근 이태원 참사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1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연세 건학 이야기와 함께하는 의과대학 신축 첫걸음 제2회 보건의료분과위원회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세 건학 이야기와 함께하는 의과대학 신축 첫걸음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사는 본 행사를 주최한 보건의료분과위원회 이경률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2회 보건의료분과위원회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동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는 그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포럼 개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유경선 회장님, 그리고 연세의료원의 윤동섭 우리 원장님, 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또 이은재 학장님, 또 안신기, 또 재중원 보건의료개발 또 원장님, 모든 연자분들 또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포럼을 주최한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산하 보건의료분과위원회는 동문들과 의료바이오 또 산학연병 연계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서 협력하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발전과 또 글로벌 보건의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현재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포럼을 통해 동문들과 교류회장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제1회 포럼은 코로나 팬데믹 연세의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코비드-19 극복을 위해서 힘써온 동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또 공유하고 향후 보건의료 정책 발전 방향을 또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올해는 연세
건학 이야기와 함께하는 의과대학 신축 첫걸음을 주제로 지난 135년간 40만여 명의 의료 분야 인재를 배출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성장과 도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변화하는 의료 및 교육 환경에 발맞춰 혁신적인 시도를 이어왔고, 아시다시피 이번에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인 타임스 고등교육 THE에서 발표한 2022년 THE 세계 의과대학 순위에서 임상 및 건강 분야 32위라는 눈부신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는 차세대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우리 대학이 지속적인 연구 교육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온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해오신 서승환 총장님, 그리고 윤동섭 의료원장님, 여기 계신 또 이은정 학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부합하는 의료인을 양성하고 또 차세대 의료 교육과 의료 환경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내고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결국 국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공감해 주신 동문들이 많으시고 또 다양한 도움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다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포럼을 계기로 의료인으로서 의료 분야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역할과 또 향후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의료 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여러분들의 또 소중한 경험 또 지혜가 더 풍부하게 어려워지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2회 보건의료분과위원회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동문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건의료분과위원회 이경률 위원장께서 개회사를 해주셨습니다. 모교 동문회의 보건의료분과위원회가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또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구축 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모교 의과대학을 국내 1위 대학으로 발전시킬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이어서 모교 유경선 동문회장님의 기념사 순서이기는 한데요. 오늘 일정상 이 자리에 도착하시는 것이 조금 늦어지시는 걸로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도착하시는 대로 저희가 인사 말씀을 후에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연세의료원의 윤동섭 의료원장님의 축사 말씀 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동섭입니다. 제2회 보건의료분과위원회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꼭 참석하고 싶었지만 부득이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우리 연세대학교의 건학과 함께 지금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의과대학 신축에 대한 것으로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강의를 맡아주신 이은직 의과대학 학장님, 안신기 재중원 보건개발원장님, 구재상 기업벤처분과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2014년 국내 의과대학 최초로 학습 공동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4개의 필러를 두고 각 필러마다 4-5개의 반을 나눠 협동과 협력을 통한 학습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자기주도적 학생 연구와 학습을 통한 의사과학자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등으로 인해 학생 연구 실적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노후화된 건물, 부족한 공간과 연구시설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학생들이 미래의학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공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의과대학 신축 부지가
법인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신축의과대학은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연구 문화를 만들어가는 진리와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최고의 혁신 공간으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분야보다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소중한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2회 보건의료분과위원회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포럼을 준비하신 이경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세의료원 윤동섭 원장님의 축사 말씀 청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학교의 의과대학 신축 이 첫걸음을 통해서 대한민국 의료 분야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 주축에 우리 연세인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진심 어린 말씀을 청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부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첫 시작은요, 사람을 세워 미래를 짓다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재중원 보건개발원의 안신기 원장님께 말씀을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기 원장님께서는요, 모교의료원 세브란스 아카데미 소장, 모교의과대학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모교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연구부 교수, 그리고 내과학교실 인문사회의학교실 겸 인문사회의학교실 겸무교수, 또 모교의료원 재중원 보건개발원 산하 국제의학교육개발사업단 단장, 또 모교의료원 재중원 보건개발원장, 모교 글로벌 사회공헌원 부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세워서 미래를 짓다 라는 주제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과제는 무엇일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강연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기 원장님의 강연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이경률 선생님께서 그 강의 부탁을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선배님 말씀 순종해서 나왔는데 이런 자리인 줄은 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 자리인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와 앞으로의 비전에 관련해서 우리 학장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시작하는 면에서 제가 또 제 주장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가지게 되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게 좋은 일이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닥 크지 않은데 이런 작은 일로 세상이 변할까, 역사가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들 되게 갖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정도의 팩트를 가지고 한번 같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마침 우리 학장님의 전공이 내분비 내과이신데요. 제 실력이 나올까 봐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만 이거는 인터넷에서 사진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목에 있는 이 호르몬 기관이 있는데 갑상샘 혹은 갑상선이라고도 합니다. 왼편에 있는 보실 때 왼편에 있는 것은 호르몬의 농도가 조금 올라가면 생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 호르몬이 양이 많아지면 생기는 거고, 왼편에 있는 여성의 사진은 호르몬이 부족하면 생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르몬을 투여하게 되면 이 두 사진이 같은 사람일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전혀 다른 삶의 퀄리티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변화를 나타내는 그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데 그 호르몬이 과연 어느 정도의 농도인가를 한번 좀 느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유감스럽게 미국 선수의 사진을 제가 급하게 구하긴 했습니다만, 올림픽 수영장에는 보통 이제 표준 규격으로 보면 길이가 50m, 폭이 25m, 깊이가 한 2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곱해보면 한 2,500 입방미터 정도가 되고요. 이게 2,500톤이 되니까 2,500만 데시리터 정도가 됩니다. 뭐 좀 가늠이 안 되시는 양이겠지만, 이 올림픽 수영장에 지금 커피들 드셨는데 차 숟갈로 소금을 한 숟가락, 한 티스푼을 들어서 그거를 올림픽 수영장에다 넣고 이렇게 휘휘 저으면 물이 짜질까요? 오늘 수업 분위기가 이렇게 막막할 줄은 몰랐는데요. 짜다가 1번, 안 짜다가 2번. 예, 고맙습니다. 역시 고맙습니다. 철학을 그래서 해야 됩니다. 안 짤 거라고 우리 다 야, 그거 가지고 되겠어 하는 생각인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되게 가늠을 해보면 뭐 한 2g 정도 있는데, 그거를 농도로 계산을 해보면 데시리터에서 한 920 나노그램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에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호르몬의 농도는 데시리터당 0.7에서 1.9 나노그램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 수영장에 소금을 한 스푼 넣고 휘휘 저어봐서 야, 이게 짜지겠어 하는 그 농도가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의 농도의 1000배나 진한 농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팩트를 확인해 볼 때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호르몬의 농도란 그닥 진하지 않다. 이게 우리 인생의 질서입니다. 지금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이 환자들의 호르몬의 농도의 변화란 정말 작은 변화인데, 그 작은 변화로 인해서 사람이 살거나 죽거나 한다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질서인 거죠. 첫 번째 팩트 체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나 이 정도 힘으로, 아니면 지금 오늘 모인 이 숫자로 볼 때 이 정도 사람들이 내는 메시지로 세상이 변할까 하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으시다면,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두 번째 팩트 체크인데요. 요즘은 학생들도 뭐에 대해서 좀 찾아봐 그럼 바로 유튜브를 찾는데요. 타코마라고 치시고 그 다음에 그 타코마 리조넌스라고 유튜브에 쳐보시면 이런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940년에 워싱턴에 있는 타코마 해변에 아주 아름다운 이 현수교를 지었는데, 이게 다 이런 걸 할 때는 이 얼마의 풍속을 견딜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리가 예상했던, 견딜 수 있던 그 풍속의 절반도 안 되는 바람에 이 다리가 저렇게 종이짝처럼 휘어지다가, 그러다가 이 다리가 무너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걸 우리가 공진현상이라 그럽니다.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2011년 7월 달에 저 광진구 그 강변도로 가다 보시면 왼편 그 길가에 테크노마트라고 지상 39층 지하 6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건물이 세게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난 줄 알고 사람들을 다 대피시켰는데 내려가 보니까 주변 건물은 다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이 건물이 위험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건물은 멀쩡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건물이 왜 흔들린 건가? 그래서 한국 무슨 구조학회인지 학회에다가 부탁을 했는데요. 이유를 밝혀냈는데, 그 건물의 12층에 태권도와 에어로빅을 같이 하는 태보라는 운동을 하는 그 스포츠 클럽이 있었는데, 그날 하필 코치 선생님이 새로 바뀌면서 23분의 여성 그 회원들하고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그 23분의 여성들이 음악에 맞추어서 발구름을 지었는데 그게 초당 2.7번의
이 주파수를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밝혀낸 게 뭐냐면 이 테크노마트가 갖고 있는 수직 고유 진동수와 하필 그분들이 그 발구름으로 만들어냈던 이 발구름이 일치하면서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공진 현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뉴스에서 기자가 38층에서 밑에 12층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음악을 틀고 23명의 여성들이 운동을 하니까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현상을 다시 재현한 바 있습니다. 이것처럼 모든 그 물체, 모든 조직 구조는 그 구조가 갖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게 고유 진동수인데요. 그 고유 진동수에 외부에서 힘을 주는 그 외란이라 그런다면 이게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면 그 에너지가 무한대로 증폭되는 현상, 이 물리적 현상을 우리는 공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모든 물체가 구조가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는 어떤 조직이나 분야가 마땅히 되어져야 하는 질서, 옳은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공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진 거 재밌네, 리조넌스. 근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세브란스 연세의대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연세의대 40만 명을 교육한 연세의대의 시작은 1885년에 어느 개인집의 작은 집 하나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893년에 우리로서는 43년을 한국에 와서 서브해 주신 올리버 R 에비슨과 같은 스승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올리버 R 에비슨이 1900년에 뉴욕 카네기 홀에서 한국인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한국 의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병원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근데 그 주장을 하기 전에 1899년에 카나다로 갔을 때, 이분이 카나다 분인데요, 자기 친구 아주 유명한 건축가인 고든한테 병원 설계도를 하나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고든이 물어봅니다. 돈은 있고? 돈은 없지. 그러면 어떻게 그려? 글쎄, 돈 걱정은 하지 말고 40명 정도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 설계를 하나 해주시오. 그래서 그분이 내가 당신에게 하는 첫 번째 도네이션 일세 하면서 설계도를 그려줍니다. 근데 그 에비슨 선생님이 그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하다가 미 북장로회 선교부로부터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900년 4월 17일 혹은 4월 30일 뭐 그렇게도 얘기가 됩니다만, 그 카네기 홀에서 의료 사역에 있어서의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놓고 강연을 합니다. 근데 그 강연을 한 사람이 굉장히 주목해서 듣는데, 그 사람이 록펠러 그 회사의 재정 담당 이사였던 세브란스 씨죠. 근데 그분이 당신 강연이 참 감명 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에비슨 선생님이 물론 계획이 있습니다 하고 이 설계도를 꺼내 보여줍니다. 그 세브란스 씨가 굉장히 유명한 그 필란트로피스트였는데, 이분은 항상 기부를 할 때 그 기부의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를 사업하듯이 물어봤던 분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는 그 들은 주장에 대해서 에비슨이 얼마나 준비되었는가를 확인했는데, 그 확인된 바를 구체적인 물증과 설계도와 함께 확인하고서 그 다음 날인가 얼마 안 있어서 10,000불을 도네이션합니다. 그 당시 그분의 재산이 200만 불이었는데 그 중에 200분의 1을 도네이션하고, 결국 1902년에 건축이 시작이 돼서 1904년에 완공할 때까지 45,000불을 도네이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비슨 선생님이 가르치신 1908년에 첫 번째 나온 7분의 학생들은 그 중에 6분이 다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이분들이 그 당시에 근본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정치 참여에 대한 언급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다움, 자유, 진리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받은 우리 일회 선배님들은 7분 중에 6분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이 에비슨 선생님이 사람을 세우는 터로 세브란스 병원과 의대를 세우게 되고 그게 이제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의 출발이 되죠. 아시는 것처럼 1957년에 연희와 세브란스가 합병을 하고 그리고 1962년에 지금에 있는 신촌 캠퍼스로 의료 캠퍼스를 조성하게 되는데 그때 그 조성했던 선생님들 김명선 선생님을 비롯한 그 모든 교수님들과 우리 선배님들이 가졌던 스승들이 가졌던 생각은 에비슨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물려받았던 사명입니다. 에비슨 선생님이 뭐라고 늘 주장을 하셨냐면 선교사들이 당대의 서비스, 우리 자신이 좋은 일 하는 거로 끝낸다면 우리는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조선의 미래는 조선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고 조선 사람들은 절대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열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육되어야 합니다 하고 의대를 세우기를 주장하는 거죠. 고등교육기관을 세운다는 것은 존재를 우리의 지적인 또 문화적인 수준을 인정하는 게 됩니다. 이 62년에 가졌던 메디컬 캠퍼스는 저도 책에서 본 거, 그러니까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의료 캠퍼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에 지금 가운데 보이시는 그림인데요. 2005년에 새 세브란스 병원을 저희가 열게 되고 그때 한 3분의 1 정도가 후원과 기부로 이루어지고 1969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세워진 암센터가 2014년에 거의 국내 최대 규모로 저렇게 앞쪽에 있는 건물로 개원을 하게 됐고 이 오른편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전에 영동 세브란스 병원으로 시작했다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요 밑에 저녁 때 찍은 사진이고요. 위에는 몇 해 전에 새로 개원한 용인 세브란스 캠퍼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냐면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새롭게 신축할 계획이 있고요. 송도 세브란스 병원 지금 국제 캠퍼스와 바이오 메디컬 컴플렉스를 이루려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중입자 센터가 건립이 돼서 내년부터 이제 환자를 보게 될 예정이고요. 원주가 이제 우리 같이 원주 캠퍼스를 가지고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에 의과대학을 60년 만에 짓는 그런 결정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아주 공중 우리 역사를 짚어봤지만 처음에 시작이 될 때 누군가 개인 집에서 시작한 그 조그만 클리닉이 이렇게 커다란, 예를 들어서 세브란스 병원은 로봇 수술이 단일 기관으로는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이런 규모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란 반복되지 않지만 일회적 사건으로서 역사적 사실의 진실성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작은 시작이라도 그것이 되어져야 할 바에 공진하는 그런 결정이라면 이렇게 큰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1970년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의학 교육의 목표와 목적을 제정했습니다. 처음 한 일입니다. 1996년에 의학교육학과를 처음 만들고 당시에 제일 처음 시행되는 교육과정 평가에서 연세대학교가 1등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못 참고 공무원들을 압박해서 기준을 바꿔가지고 다시 서울대를 1등으로 만드는 그런 초원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아까 의료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시 41개 의과대학에서 처음으로
절대 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되죠. 서울대도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던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2019년도에 변화된 이 아주 엄격해진 의학교육 평가 기준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았는데 당시에 연세대학교만 유일하게 6년 인증을 받습니다. 이게 최고 인증을 받은 겁니다. 1996년 이후로 의학교육에 대한 평가 인증을 받은 그 역사 이래로 항상 연세의대는 최고의 인증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코비드-19을 겪게 됐고 그 당시에 전국의 학생들이 다 휴학하는 이런 의정사태라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학과 의료의 미래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심각하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이 일을 책임 있게 맡을 수 있는 연세동국의학교육원을 개설합니다. 그리고 학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셔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새로운 10년, 앞으로의 50년을 위해서 지금 교육과정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과정 개편 작업에 대한 교수들의 참여를 양평에서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양평결의라는 표현으로 해주셨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학장님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서울대가 지금 난리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가 서울대를 누르고 1등을 했는데 특히 연구와 교육 분야는 세계 12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내실을 채워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호르몬의 농도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편은 목사기도 한데요. 2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데 소금은 세상을 맛깔스럽게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을 필요 없습니다. 크기하고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큰 믿음 원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겨자씨만한 믿음 있으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겨자씨 같은데요. 공진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의 역사는 공진의 역사였습니다. 이 일이 옳고 필요하다라는 것이 역사의 고유진동수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이들의 작은 헌신은 옳은 일에 공명하는 것이고 옳은 일에 공명하는 그 일은 커다란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처음 질문입니다. 이거 좋은 일인데 우리가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좋은 일이면 옳은 일이면 우리의 작은 일은 세상을 바꿀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신기 원장님 정말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비유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아나운서 일도 하고 있지만 이제 저희 동네에서는 그냥 또 한 집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항상 재활용 분리수거를 열심히 혼자 하면서 이 쓰레기 버리러 가면은 그렇게 쌓여 있고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내가 이거에 4시간 할애해서 열심히 한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질까 하면서 툴툴거리면서 이제 그래도 내 자식들이 살 미래니까 나라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는데 그렇게 툴툴거리다가 어느 날 동네 엄마들하고 이렇게 커피를 한잔 하다가 나 근데 그거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진짜 가면 아무도 안 하는데 나는 그거 진짜 미쳐서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할 때 근데 나도 그거 열심히 해 할 때 굉장히 마음이 통하는 그래?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었어? 자기도 하고 있었어? 그럴 때 굉장히 정말 짜릿할 정도로 그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 작은 겨자씨 같은 이런 작은 실천들 그리고 함께 울림에 참여하는 것들이 아마 정말 그 역사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오늘 강연의 문을 잘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미래형 연세의대 신축이라는 주제로 모교 의과대학 이은직 학장님의 강연을 청하려고 합니다. 이은직 학장님께서는요, 모교 교무부학장, 세브란스병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 총괄하시고 세브란스병원 뇌하수체 종양센터장,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주임교수 겸 세브란스병원 내과 부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모교 내분비내과 교수, 세브란스병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 대사 유닛장, 모교 의과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너무너무 대단하신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강연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미래형 연세의대 신축이란 주제로 앞으로 연세의대의 성장과 또 발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강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은직 학장님의 말씀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의대 학장 이은직입니다. 오늘 우리 안신기 교수님, 안신기 목사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 말씀에 빛과 소금이 되라 했는데 오늘 새로운 용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호르몬이 되어라. 그리고 세브란스 씨가 돈을 기부하시면서 당신의 받는 기쁨보다 나의 주는 기쁨이 더욱 큽니다. 그러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신 그런 분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단 한 분이 세상을 변화시킨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아이패드 뒤에 써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One can change the world.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항상 저는 지니고 삽니다. 지금 화면이 여기 있는 게 안신기 교수님 파일이 나왔는데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화면이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미래형 의대 신축입니다. 이 의과대학의 건물은 일반 대학 건물하고 아주 다릅니다. 아주 예술적으로 지어야 되고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의학 교육을 담당해야 되고 의학 연구를 담당해야 합니다. 이 의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의학 연구를 하는 그러한 인적 자원들이 다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또 세상에는 지금 의학 교육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연세의대는 지금 연구력이 급신장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모든 인적 자원들이 한꺼번에 녹아 있으려면 새로운 미래형 연세의대가 건축이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TH 평가에서 저희가 나온 그 결과도 소개를 좀 하면서 다양하게 한 번씩 좀 짚어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인적 자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인적 자원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기독교 기관입니다. 이 기독교 기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의사, 의과학자, 의료 지도자 양성입니다. 예전에는 최고의 의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의사과학자 또는 의료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의 또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의과대학 조직에는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부학장이 7명이나 되고요. 교실이 38개, 부설기관이 4개 등 굉장히 큰 조직 중에 하나고요. 교직원 현황을 보면 전임교원이 590명, 기초학교실이 95명, 임상학교실이 495명이고요. 그다음에 넌테니어, 비전임으로서 임상교수가 429명, 연구특임교수가 134명으로 563명, 거의 1대1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 강사, 조교 합해서 1600명,
총 구조를 보면은 2,800명에 되는 커다란 인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학부생을 보면은 이 의예과하고 의학과를 합쳐서 700명이 넘고요. 대학원생이 1,400명에 육박합니다. 이 구조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 학부생이 많은 쪽은 의학교육에 치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대학원생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의학교육뿐만 아니고 의학연구의 비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세의대는 대학원생이 2배나 더 많다. 이것은 연구 중심 의과대학이라는 뜻입니다. 이 방향을 위해서 저희는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과대학 건물 현황 및 신축 의대 위치는 현재 구강 건물이 1962년도에 세워진 건물이 여기 있고요. 신관 건물이 있고 임상의학연구센터가 그러니까 연구동이 1997년에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2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낡았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에 있고요. 에비슨 바이오메디컬 심포지움이 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12,000평이나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연세의대의 연구력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고 러들러 교수동 여기 있고 해서 신축의대는 ABMRC 옆에 이렇게 꺾어진 형태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 25,000평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변화하는 의과대학 교육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신기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교육의 혁신을 계속 이루어 왔습니다. 첫 번째로 그게 CDP라고 하는 것인데 커리큘럼 디벨롭먼트 프로젝트로서 3번의 그런 변신을 이뤄내었습니다. 2004년도하고 2013년도 그리고 2023년도. 그래서 2004년도에는 장기 개통 중심으로서 통합 교육 과정이 되었고 2013년도에는 절대 평가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이때부터 ABCD가 없어졌습니다. 패스와 페일로 나눠져 있었고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CDP 2023에 의해서는 이제 교육하고 받는 그런 과정들이 학생 중심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이 통합적으로 강의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임상 실습도 한꺼번에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4학년 1학기 때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머지 한 학기 남은 거를 석사와 연계해서 석사를 좀 빨리 딸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내년부터 시작하는 커리큘럼을 자세히 보면은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우리의 목표는 융합형, 공감형, 미래지향 리더를 양성한다는 그런 포부가 있고 외우기에서부터 이제는 찾기로 바뀌고 강의실이 온라인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저희가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의사가 아니고 의료계의 리더를 우리는 키운다. 그래서 포부가 비전과 포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생을 키우는 제도가 있습니다. BK 제도는 국가에서 연구 중심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투자하는 연구비 규모입니다. 이것이 연세의대는 지금 4단계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1단계에 있어서 의과학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전일제 대학원생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3단계에서는 연세의과학사업단, 4단계에서는 첨단 의과교육연구단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초학교실이 이렇게 세분화된 분화에서 기능적으로 지금 펑셔널리 개편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BK 전공 프로그램을 5개 분야로 나뉘어 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예를 들면은 재생의학, 중개의학, 신경과학 뭐 이렇게 해서 기능적으로 재편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연구자분들이 융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학원생이 약 259명, 참여 교수가 42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세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단이 내일
발족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총장님과 다양한 우리 이사장님, 그다음에 전임 총장님들 모시고 발족을 하는데, 실제로 사실 저희는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을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의사과학자로 배출된 그런 훌륭한 인재가 약 40명 정도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많이 생성이 되어야 됩니다. 더 많이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를 독립을 해서 사업단을 한번 꾸며보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의사과학자가 매년 1년에 170명씩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불과 매년 굉장히 적습니다. 30명에서 40명 정도도 안 됩니다. 한 25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인재를 키워야 되는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지난 15년간 받은 인원이 미국에서 딱 15명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명이 의사과학자들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탔습니다. 저희도 그런 포부를 갖고 있고요. 현재 학부생부터 의대생, 전공의, 그다음에 전일제 대학원생, 조교수 강사에 이르기까지 이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약 300여 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대에 있어서는 교수님들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입니다. 그 연구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축의과대학에 다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연세의대 연구력을 한번 제가 소개를 올릴까 합니다. 연구 논문은 2019년도에 1,400건에서 2020년도에 약 1,800여 건으로 급신장을 또 했고요. 연구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력을 대표하는 것이 인재와 연구비와 연구 인프라입니다. 그 조건들의 결과물은 연구 논문과 또는 의료계에 있어서 어떤 질병의 원인이라든가 질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첨단 연구를 뜻하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보통 우리가 논문을 산정할 때 임팩트 팩터를 말합니다. 임팩트 팩터가 10점 이상이면 굉장히 좋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1년간 133편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약 2분의 1, 한 63편이었고, 임팩트 팩터가 30 이상 되는 그 논문도 꾸준히 10편 이상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학교실의 그 연구력, 그러니까 의과학 분야의 그 연구력을 대표하는 것이 우리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브릭의 한빛사의 분석 보고서를 여기는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1년간, 2021년부터 올해까지 1년간 비교를 해보니까 연세대학교가 서울대하고 의과학에서는 한 14편 뒤져 있고요. 3년 전입니다. 융합에 있어서도 약 3분의 1 정도인데, 급신장을 하여서 3배 역시 신장을 했지만 의과학 분야에 있어서 역시 한 30에서 40편 정도 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융합 연구는 급신장을 해서 서울대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서울대는 한편 여긴 연세대만 다 계시니까 또 유튜브도 있지만 이 스스로 자기 팀만 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연세대학교는 융합을 했을 때, 얼라이언스 팀을 많이 만들었을 때 우리는 강하게 된다, 그런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연구력을 급신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융합 연구력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결론도 얻었고요. 그다음에 금년 들어서 아주 급신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 BK 중간 평가에 있어서 그동안 항상 2위였는데 올해 1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면 교원수는 역시 비슷합니다. 논문 수는 서울대가 100개, 연세대가 133개, 편당 임팩트 팩터도 1.5가 높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 성적을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서울대를 완전히 제낀 이유가 바로 숨어 있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아주 우수한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란셋, 뭐 네이처, 뭐 란셋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 이렇게 우수한 연구자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력 중에 하나는 연구비입니다. 그 연구비에 있어서 대형 과제들을 수주해 오는 팀들이 많이 생겼고요. 이 대형 과제는 융합 연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BK 사업도 대형 과제에 속하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비가 있고 더욱더 그 융합 연구의 중요성이 연구 중심 병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육성 R&D 사업이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가장 많은 4개의 유닛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암 유닛, 두 번째는 감염 면역 유닛, 세 번째는 대사질환 유닛, 네 번째는 올해 치매 유닛이 수주를 했습니다. 올해 경쟁에서 서울대는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대사 유닛은 제가 책임자고요. 이것은 4년 전에 제가 대표자로 해서 수주를 했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유닛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총괄 PI였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획기적인 기술 발명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신문에서 보시면은 조병철 교수가 유한양액에서 폐암 신약에 레이저 티닙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한양액에서 매년 1,000억 원의 그러한 로열티 수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 주역이 우리 연세의대의 조병철 교수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나온 TH 평가에 보면 당연히 2등수는 아는데 그 전에 경과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2018년에는 152위, 마치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2년 만에 68위로 껑충 뛰어올랐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검승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력을 계속해서 올리려는 노력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원인은 이미 제가 쭉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고 더욱더 놀란 것은 여기 아까 말씀 주신 안승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육 평가가 세계 12위다. 그것이 굉장히 괄목할 만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초학교실이 굉장히 신장을 했는데 10년 전에는 기초학교실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수가 10년 전에 한 50여 명 중에 우수한 연구자가 15명 정도였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지금 30명이 우수한 연구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구력을 올리기 위해서 의생명 시스템이라든가 의생명 과학부를 창설해서 좋은 연구물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상의사도 연구중점 교수를 임용을 해서 인력 지원과 연구비 지원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TH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인적 자원, 교육, 그다음에 연구 이러한 것들을 다 녹이려면 우리의 지금 커패시티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연세 의대의 미래를 보면서 지어야 됩니다. 이 한 장 슬라이드에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이 100년을 바라봐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세 스피릿입니다. 연세 스피릿 하에서 미래의 의학을 위해서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 변신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은 크리스찬이티. 그래서 채플도 지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학생 교육은 미래 리더를 키우는 것이고 연구 공간은 기초 실험실과 동물 실험실을 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되겠고 도서관이나 박물관 역시 우리의 그 세브란스 역사를 잘 녹아내어 있어야 되고 연세 스피릿을 구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대 신축 경과는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 허락이 났고요. 지금 신축기획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 활발히
기획 설계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많이 다녔는데 이거는 이미 7, 8년 전에 행해졌던 거라서 또 다른 벤치마킹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 컨설팅도 받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크리스찬이티와 또 채플 공간, 그다음에 소통과 융합 창의성, 그다음에 학생들이 평안과 안식을 얻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고, 미래, 그다음에 플렉시블한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좋은 소식을 하나 드리면, 제가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도착했는데 채플 세움 기금에 우리 동문 부부께서 400만 달러를 기부하시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 김태웅 동문이신데 태정 채플로 명명을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학생 교육은 의과대학에 있어서 그 교육이라는 걸 보면은 소비자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생을 주체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세워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잘 녹아져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교수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배우는 사람이 스스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연구 분야는 이게 그동안의 ABMRC라든가 또한 융합 연구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연구력이 급신장했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를 교실 개념을 떠나서 어떤 모듈형으로 바꾸고 어떤 연구 분야에 초점을 둔 배치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교실 개념을 떠나서 교수가 더 중요해지고 연구 분야가 더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교수들 간에는 서로 섞여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미래 전체적으로는 기초학교실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5개 BK의 5개 분야로 저희는 주 연구 공간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융복합 연구, 여기에는 큰 기자재가 병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의과대학이기 때문에 큰 공간은 필요 없지만은 융합이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융복합 연구를 위한 공간도 고려돼야 되겠고요. 교수실은 현재 저희 연세의대 교수실들은 어떻게 보면 개혁이 필요합니다. 문을 딱 닫고 들어가면은 아무도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위층을 다 터버릴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는데, 융합과 소통이 용이한 그런 교수실, 그다음에 이것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까 생각되고요. 요즘에 도서관은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대세입니다. 실제로 도서관에 공간은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 공간은 사실 의과대학 학생들, 교수님들의 소통 공간, 교육 공간이 같이 공유가 돼야 된다는 개념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학박물관은 역시 연세 스피릿을 구현을 해야 되겠고, 세브란스의 역사, 인물, 사료들을 잘 수립하고 정리하고 디지털화해서 연세 메디컬 아카이브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녹아져 있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미래형 연세의대의 신축의 하나의 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교의과대학 이은직 학장님의 강연 들었습니다. 여기 함께하고 계신 우리 동문 여러분, 또 선배님들 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의대, 또 이 멋진 우리 연세대학교 의대를 오시고 졸업하신 분들이지만, 저는 또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로서 우리 아들이 연세대학교 의대만 가면 뭘 못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이렇게 쌓아 오시고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카카오톡을 했거든요. 공부해라. 네가 지금 놀 때냐? 근데 대답이 없습니다. 네, 지금 암흑기거든요, 저희 아들이. 네. 뭐 이런 엄마의 욕심도 생깁니다만 그 정도로 이 멋진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모습에서 제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응원의 박수와 또 동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강연이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떠오르는 거는 저야 뭐 우리 아들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은 의과대학 신축 기금 모금을 위한 펀딩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번 달 끝부분 11월 3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펀딩 기간인데요. 이거는 이제 의료분과위원회에서 저에게 이 멘트를 꼭 끝나면 해라라고 시키신 게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불끈불끈 솟아올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 관심, 내 학교에 대한 이 자부심 이런 것으로 좀 여러분 함께 앞서 말씀 주신 원장님의 겨자 씨앗들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분과 사무국 330-0599번입니다. 여기로 전화를 하시면 많은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실 수 있고요.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을 아마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뒤로 저희가 특별 강연이 또 두 분의 강의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잠시 휴식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강의, 두 분의 특별 강의가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기다렸던 우리 학교 유경선 동문회장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제가 감히 우리 유경선 회장님께서는 하루 종일 연세대학교만 생각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심지어 꿈에서도 연세대학교만 꿈꾸시고, 오늘도 제가 딱 뵈니까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오셨는데요. 유경선 회장님이 빨간 넥타이를 매신 날을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오늘도 또 학교 관련 여러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잠시 좀 늦춰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마침 이렇게 잘 맞춰서 휴식 시간에 와 주셔서 저희가 강의를 이어가기 전에 유경선 회장님께 오늘은 회장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기념사였습니다. 네, 말씀을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하는 데서 사실은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읽고 이렇게 준비해온 원고를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너무 좋아서 그냥 좀 여러분께 동문회장으로서 40만 동문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좀 드려야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의대를 제쳤습니다. 이게 다 박은혜 회장님이 또 웃으시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 전체도 78위 뭐 이렇게 가서 아주 총장님, 또 우리 윤동섭 학장님, 그리고 이은직 학장님, 윤동섭 의무부총장님, 이은직 학장님, 또 전임 장양수 학장님, 유대현 학장님 다 정말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의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교를 나가서 학교를 생각하는 모든 동문들한테 자부심과 희망을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절에 주셨습니다. 그건 정말 서울대학을 이긴다는 의미, 이게는 저는 생각하기에 이 관치를 이기는 나라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치를 이겨야지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학문의 자유라든지 또 그런 연구라든지 또 그런 아주 자유스러운 그 학풍들이 많은 학교가 그 나라에 1등을 하고 있어야지, 정말 국가 보조가 1등을 하고 있는 나라면 그 민간에서 그 학생들한테 얼마나 그렇게 좀 무관심하게, 미래에 무관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가 유일하게 우리 학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 성과를 내주신 의과대학 동문들, 그리고 또 의료분과 여러분들께서 성과를 내주시고 그래서 전 동문들은 감사드립니다. 고왔던 당품, 뭐 고운 당품 뭐 이런 거보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40만 동문은 정말 박수 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사회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이제 이슈가 의과대학 신축 문제로 이제 이사회에서 뭐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크구나라는 걸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저희가 지금 발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한 20여 분 정도가 이렇게 모은 상반기 중에 그 동문회 기부금이 한 600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서 하셨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는 그런 금액들이 돌아왔거든요. 그거를 보고 우리 대학이 그 세브란스와 그 의과대학이 이렇게 일 좋은 시대에 기부금을 받는 그런 풍토하에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 연구 쪽에서도 이번에 학장님 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그 서울대학을 지금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연구 논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굉장히 앞서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의 모든 학과에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의료분과에 정말 그 귀하신 강연들을 해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가서 또 저도 동문들한테 전파를 하겠습니다. 기부금 1조 시대에서 가장 의료분과가 그 활약을 해서 그 큰 성과를 내면은 1조 원이 뭐 5조 원 뭐 가는 거는 뭐 복권 안 맞아도 2조 8천억짜리 안 맞아도 뭐 이렇게 10,000원, 50,0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는 그 일반 우리 학교 나오지 않는 학부형님들도 많은 모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의료 서비스와 저희 세브란스가 맨 처음에 그 했던 그 우리 의과대학의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그 창학 이념이 그대로 전파됐을 때 아낌없이 우리 연세대학에 기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과 더불어서 의무 이쪽 그 세브란스 쪽에서도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저희 동문회는 항상 그 각인을 하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그 이경률 이사장님께서 이 좋은 장소에서 세미나를 열어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전 동문들 또 우리 동문회 간부들도 참 감사하게 여기고, 정말 바쁘신데 이재범 또 부회장님 여러 또 의사회 그 회장 후보님들, 그래서 꼭 회장님이 되시도록 또 동문회도 심부름할 일이 있으면 많이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좋은 그 강연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교 유경선 동문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선 회장님께서 원고를 보셔가지고 제목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플레이션과 투자라는 주제로 기업벤처분과위원회 구재상 위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려고 하는데요. 구재상 위원장님께서는 미래에셋 공동 창업
멤버십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부회장으로서 70조 원의 주식형 자산을 운용하셨고요. 또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 투자한 경험을 당연히 가지고 계십니다. 2013년 K클라비스 창업 후에는 물류센터, 신기술 사업, PEF, 해외 자산 등에 투자하면서 향후의 미래 성장 분야를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계십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특임 교수를 또 역임하고 계십니다. 인플레이션 하면은 굉장히 이제 두렵고 일단 그 생각하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투자? 아마 오늘 함께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먼저 연대의대 세계 1위, 세계 1위가 아니죠. 국내 1위, 세계 30위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구재상 위원장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들은 생각이 해주시고 싶은 얘기를 다 꽉꽉 채워서 해주시느라고 막 열심히 이렇게 정말 열강을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강의고요. 또 오늘의 두 번째 특강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태원에서 참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으로 이 보건의료분과위원회에서 준비한 특별 강의가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하고 위급 상황의 올바른 대처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자는 의미로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힘써주고 계신 분들을 오늘 특별히 좀 시간을 내주십사 이 자리로 모셨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그리고 시연을 주제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연세대학교 응급의학교실 홍주영 교수님 그리고 시연을 도와주실 세브란스 병원 진료혁신센터 환자안전팀 홍진주 김소영 간호사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홍주영 교수님은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교실 임상조교수이시고요. 응급중환자 영상학회 연구이사를 맡고 계시며 심초음파 인증일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연세대학교 응급의학교실 교수님으로 또 열심히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심폐소생술 이게 참 사실은 저도 다시 이 머리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참 힘든 일입니다만은 이 힘듦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가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홍주영 교수님의 심폐소생술 교육 시연 강연 지금부터 만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응급의학교실 홍주영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시범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문 여러분께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참사 때문에 모두 마음이 아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여러 노출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비의료인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폐소생술은 더 이상 이제 어떤 특정 의료인이나 아니면 구급대원이 하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어야 하는 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조사에 의하면 연간 한 3만 명 정도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을 한다고 하고 사망자는 2만 8천여 명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환자의 약 8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심정지는 남의 일이라고 보실 수 없습니다. 특히 심정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약 40% 정도가 가정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심정지가 발생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이 시간은 보통 4분에서 5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했을 때 환자의 생존율은 약 2배에서 3배 정도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저희가 가슴 압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심정지 환자의 내로 가는 산소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뇌세포는 이때부터 사멸을 시작하고 약 15분 정도가 지나면 이후에 환자의 심장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환자가 의식을 차리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심장으로 혈류를 보내줄 수 있다면 이 시간을 약 2배 정도 더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발견자가 즉시 시행을 하는 것이 환자의 신경학적 예후나 생존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견을 하시게 되면 어느 누구도 아닌 발견을 한 여러분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하셔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에 대한 시범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러진 사람을 발견을 하셨다면 첫 번째 구조자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주변에 뭐 사고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감전사고나 이런 경우에는 근처에 가시면 다시 사고를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 안전을 살피시고 환자에게 다가가면 이제 환자의 반응을 살핍니다. 보통 어깨를 두들기면서 환자를 불러서 환자의 반응을 살피시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눈 떠보세요? 자, 이렇게 환자를 불렀는데도 환자가 반응이 없다면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불특정 다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아무도 이 도움을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인상착의나 아니면 뭐 안경, 옷 색깔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셔서 특정인을 지정을 하시고 아주 단호하게 정확히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 검은 옷 입으신 분 119 신고해 주시고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자, 이렇게 119 신고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 환자의 호흡을 살핍니다. 이렇게 탈의를 해주시고요. 환자의 가슴과 배 그리고 얼굴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약 10초 동안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환자의 호흡이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제 심폐 정지 상태를 의심을 하면서 가슴 압박을 바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환자 바로 옆에 앉으시고요. 그리고 환자의 가슴이 윗옷을 완전히 벗겨서 가슴을 드러나도록 하고 정확한 가슴 압박 위치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복장뼈, 가슴뼈의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쪽에 손꿈치를 먼저 댑니다. 그래서 손목과 손의 연결 부위, 이 볼록한 부분을 정확히 대시고요. 그 다음 다른 손으로 깍지를 껴서 손을 포갠 뒤에 가슴 압박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세인데요. 이렇게 손이 놓여있는 자리와 어깨가 수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몸에 무게를 실어서 누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가슴 압박을 할 수 있고 또 시행을 하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뒤로 기대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면 팔 힘으로 하시게 되기 때문에 매우 빨리 지치고 방향도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환자의 갈비뼈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손가락이 가슴벽에 닿는 경우에는 무게가 분산되기 때문에 손꿈치로만 시행하는 것을 주의해서 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앞으로 기대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은 자세가 됩니다. 이렇게 가슴 압박 자세를 만드셨다면 지금부터 가슴 압박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가슴 압박의 깊이는 보통 수직으로 5cm 정도가 적당하고요.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힘을 풀어서 가슴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심장 안에 피가 차기 때문에 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속도는 분당 100회에서 120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스스로 숫자를 말하면서 하시는 것이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여섯, 리듬을 일곱, 기억을 여덟, 해주시면 좋을 아홉, 것 열.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마네킹의 경우에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정확히 잘 시행을 하면 가슴에서부터 피가 올라와서 머리로 순환하는 것이 붉은 불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매우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 심장 충격기는 환자의 심정지 리듬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재세동이 필요한 경우에 전기 충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도록 자동화되어 있는 기기입니다.
이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 이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약 4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라면 가능한 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자동 제세동기의 사용법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환자의 가슴에 이 2개의 패드를 부착을 하시는데요. 보통 부착하는 위치는 우측 복장뼈 옆, 그리고 왼쪽은 이제 가슴 옆쪽에 겨드랑선 있는 곳에 부착을 하시면 되는데, 잘 모르시는 경우엔 보통 패드에 그림으로 안내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림에 따라서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심장 리듬을 이제 자동으로 기계가 분석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분석을 할 때는 환자로부터 본인도 떨어지고 다른 구조자가 붙어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전원을 켜게 되면 이 자동 제세동기가 안내하는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멘트에 따라서 그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세동 버튼을 눌러서 제세동을 시행을 하시고 바로 가슴 압박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사실 기종에 따라 사용 방법은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있고 안내 멘트가 다 나왔기 때문에 기종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심정지 발견부터 그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까지 모든 과정을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눈 떠보세요. 거기 검은 옷 입으신 분 119 신고해 주시고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119죠? 여기는 용산에 있는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 2층에 있는 랑데부 홀입니다. 사람이 쓰러진 것 같아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자동 제세동기 왔습니다. 네, 저랑 손을 교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압박 유지해 주세요. 떨어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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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리듬 분석 중입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가슴 압박해 주세요. 충전 중.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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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따기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보시니까 어떻게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 제세동기가 이렇게 안내 멘트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아마 인공호흡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인공호흡을 같이 시행하는 걸 보셨을 텐데요. 2015년 가이드라인에서부터는 심폐소생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 구조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는 가슴 압박만 시행하는 것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19년에 이제 코비드-19 팬데믹 사태 이후로 구조돼야 하는 환자가 실제로 감염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자의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인공호흡을 시행하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인공호흡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받았더라도 자신이 없거나 혹은 꺼려지거나 감염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공호흡 시행 없이 가슴 압박만을 시행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또 내가 인공호흡을 함께 하고 싶고 항상 대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휴대용 마스크도 역시 저희 심폐소생협회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를 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구입을 해서 준비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 심폐소생술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과 시연을 보셨는데요. 실제 상황을 가정에서 이제 현장에서 한 분이 참여를 해주셔서 다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을 하게 될 텐데요. 함께 신속하게 대응을 참여를 해주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드래곤시티 호텔 2층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는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를 구조하러 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보세요? 눈 떠보세요. 거기 검은 옷 입으신 분 119 신고해 주시고 자동 심장 충격기 근처에 계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갖다 주세요. 네, 여기 119죠? 네, 여기 용산에 있는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 시행하는 것 같은데. 2층에 화장실인데요. 참여해 주세요. 쓰러졌어요. 도와주세요. 심폐소생 중이세요. 빨리 와주세요. 혹시 가슴 압박할 줄 아세요? 네. 네, 저랑 가까이 제 맞은편에서 무릎 꿇고 손깍지 끼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이어서 가슴 압박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해주세요. 패드를 도착시켜요. 네, 좋습니다.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리 가슴 압박 도와주실 분 더 계실까요, 한 분? 119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압박 계속 해주세요. 혹시 현장에서 한 분 더 도와주실 분 계실까요? 따라주세요. 리듬 분석 중입니다. 혹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듬 분석 중입니다. 가슴 압박 해주세요. 예, 한 분 더 도와주러 나오고 계십니다. 떨어주세요. 떨어주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바로 가슴 압박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에 맞춰서 가슴 압박 해주시면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감사합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무사히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우리 의대 출신의 이제 동문들께서는 아마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문과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누르면 이거는 지금 인형이긴 하지만 이게 뼈 부위잖아요. 그럼 뼈가 다칠 것 같아서 굉장히 겁이 나거든요. 저게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싶은데 뭐가 맞는 건가요? 일반 사람들은 이게 내가 이렇게 세게 누르면 어떡하지? 이게 너무 겁이 나거든요. 사실 저희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손에서 이 골절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비뼈 골절이 느껴지는 뼈가 경우가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그런 부러지는 걸 느끼는 경우가 있고 네.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했던 환자들의 CT를 찍어보면 갈비뼈가 골절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 가슴뼈 자체, 복장뼈를 눌러주시면 약간 그런 부분을 조금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힘으로 눌러주지 해야. 않으면 저희가 심장을 이게 사실 인공적으로 짜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심장이 그만큼 눌리지 않아서 충분한 효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두려움을 버리시고 5cm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갈비뼈 골절이 심각한 경우에 큰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지금 당장 환자의 심장이 정지해 있는 상황이 더 위중한 거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시행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하면 강의가 마무리되는 건가요? 혹시 현장에 뭐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앞에 참여해주신 두 분께는 제가 소정의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제가 증정하도록 느닷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선물이요?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문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심정지는 사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건 역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우리의 행동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시연자 두 분께도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떠오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동문이기도 한 우리 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한 KBS 27기 김기만 아나운서가 등산을 갔다가 심정지 하신 60대 남성분을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소방서 119에다 전화를 해서 옆에 분한테 이거 핸드폰을 이렇게 화면 영상을 좀 이렇게 계속 찍어달라고 그러고 거기서 지시하는 대로 이거를 30분을 해가지고 사람 살렸어요. 근데 정말 일반 사람이잖아요. 의학 공부를 안 한. 근데 그 30분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근데 그걸 어떻게 버텨가지고 결국 그분이 살아나셔가지고 김기만 아나운서가 하트세이버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자기도 그런 경험을 저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게 정말 어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참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홍지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감사의 박수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간호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폐회사는 권보은 간사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의료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간호학과 86학번 권보은입니다. 제가 훌륭하신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모든 시작은 끝을 포함하고 있고 끝은 또 시작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의 연속성을 역사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역사의 움직임은 사실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고 호르몬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겨자씨 같은 열정들이 모여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중요한 공지사항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가하시는 길에 저희 이경률 위원장님께서 예쁜 찻잔과 티세트를 준비해 주셨고요. 저희 주식회사 아이오바이오 대표이신 또 윤홍철 원장님께서 치약을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또 장소영 음악 감독이 지금 대학로에서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인간의 법정이라는 뮤지컬을 아주 성황리에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티켓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저희가 30장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가시는 길에 티켓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의 마무리는 오늘 오신 분들 모두 모시고 기념 촬영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영선 회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학장님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그리고 내빈들께서도 다 나와주시면 저희 기념 촬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